안녕하세요. 세무사 엄마입니다. 오늘은 물가지수를 알아보면서 가장 생활에 밀접한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볼 거예요. 우리 오늘도 공부할 게 굉장히 많네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리 물가지수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죠. 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렇게 그 물가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물가지수는 물건의 가격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수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쓰는데 여기 인덱스라고 되어 있죠. 이 인덱스가 지수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제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조회를 했더니 2023년 2월 기준으로 110.4예요. 이 110.4라는 것 자체가 무슨 물건의 가격은 아닌 거죠. 물건을 평균 낸 그 가격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2020년도에 10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23년에 110.4 그러니까 약 10% 올랐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무슨 지수를 이야기할 때는 기준 연도를 100으로 놓고 지금은 2020년이 기준인 거예요. 기준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나 또 혹은 얼마나 떨어졌나 이걸 보는 게 바로 지수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중요도를 고려해서 평균한 것이 물가라고 하는데 그 물가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준 연도의 물가 수준을 100으로 놓고 우리 아까 본 거에서는 2020년이 100이었죠. 그래서 다른 시점에는 얼마나 올랐나 혹은 얼마나 떨어졌나 그 변화를 보는 게 지수입니다. 물가 지수는 물가의 변화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물가 지수는 명목에서 실질로 가기 위한 통로예요. 물가라는 어떤 개념을 거쳐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리 이야기를 할 때도 명목 금리에서 실질 금리로 갈 때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물가 지수는 종류가 이렇게나 많아요.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볼 거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말 그대로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 지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물건들 다 지금 구입하면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마트 가서 물가가 올랐다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물건의 가격들을 가지고 지수를 만든 게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월평균 소비 지출액이 어쩌고저쩌고 막 써 있어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하면 중요한 걸 뽑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을 알아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걸 뽑아서 가중치를 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 본 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게 품목이 458개입니다. 원래 460개였는데 2020년에 변경이 되었어요. 그 품목은 이렇게 나누어서 봅니다. 이거는 통계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산정할 때 사용하는 품목이고 이거를 고시를 해 놓은 거예요. 이게 대분류가 12개가 있고 이 안에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대분류만 보셔도 어때요? 되게 우리 생활과 밀접하구나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보신 것처럼 품목은 12개의 대분류로 나누고 여기서 세금이나 저축, 투자는 제외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물가지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볼게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냥 평균이 아니라 가중 평균이라는 방식으로 구하고 있어요. 가중 평균은 평균이긴 한데 뭔가 가중치를 준다 이런 의미죠. 제가 이번 달에 운동화와 통신비로 10만 원씩 지출을 했어요. 저는 평균적으로 10만 원을 내긴 했죠. 근데 이번 달 물가 평균을 구할 때 10만 원이다 이렇게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한 나라의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 지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운동화는 매달 사진 않죠. 그런데 우리 휴대폰 요금은 매일 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둘의 중요도를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가중치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운동화는 3.8이고요. 휴대폰은 31점이에요. 거의 가중치가 10배나 가깝죠. 그러니까 운동화가 10,000원 오른 거는 사실 우리가 당장 다음 달에 크게 느끼지는 않아요. 그런데 휴대폰 요금이 10,000원 오르면 매달 나가는 돈이 10,000원이 늘어난 거니까 크게 와닿거든요. 그래서 가중치를 이렇게 다르게 주고 있어요. 아까 그 고시한 자료를 보시면 신발 중에서도 아동화는 가중치가 더 적고 운동화는 가중치가 더 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휴대전화료는 보신 것처럼 31.2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품목의 가중치를 다 더하면 총 1,000이 나오도록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발표되는 모든 숫자들이 우리 실제 생활과는 약간 괴리가 느껴질 때도 있죠. 그게 개개인의 실생활을 모두 만족하는 지수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기도 하겠지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숫자들이 그 가중치를 나타낸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전세 월세 숫자가 굉장히 높죠. 이게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1000분의 54 만큼의 비중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휘발유 이런 것도 다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가중치가 꽤 있는 편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가스 요금이 너무 올라서 난방비 폭탄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렇게 크게 올랐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냐면 도시가스의 가중치가 이 12.7 이기 때문이에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도 그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도 다뤄 줬고 저도 그거 보면서 더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링크는 본문에 걸어 놓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가중치를 찾아보다가 '이런 것도 재밌네.' 하고 가져와 봤어요. 제가 만약에 갓난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기저귀 값이 오르면 저는 굉장히 그 지출을 크게 느낄 거예요. 근데 기저귀는 가중치가 1.3 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으로 봤을 때는 가중치가 크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기저귀 값이 오르면 저는 물가 지수가 크게 올랐다고 생각을 할 거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 아이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학원비 자료도 가져온 거고요. 찾아보니까 진료비, 병원비도 굉장히 기준 가중치가 높더라고요. 학원비도 고등학생 학원비가 13.5 니까 정말 우리 교육비 비중이 큰 게 맞나 봐요. 그쵸?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도시가스 이야기예요. 물가 상승률이 10 개월 만에 4%로 둔화됐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을 막 크게 하다가 좀 덜했다라는 의미의 기사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시면 전기가스 수도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까 보신 것처럼 그 가중치 때문에 발표되는 물가 지수와 그 세세한 품목들 간의 차이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우리한테 무슨 영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기준금리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못 보신 분들은 꼭 영상을 봐 주세요. 그걸 보셔야 이해가 되거든요.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볼게요. 기준금리를 만약에 내렸어요.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한테도 대출할 때 이자를 보통 낮게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죠. 그래서 소비와 투자가 많아진다. 이 소비와 투자는 결국 기업에 들어가는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에 돈이 많아지고 기업이 우리 장사 잘 되네 하고 또 상여도 많이 주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된다고 했어요. 또 기업도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기 쉬워지니까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또 돈이 많이 도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낮추면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뭐 경제라는 게 물론 딱 등식이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은행, 내가 한국은행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걸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기준금리를 올려야겠죠. 물가를 좀 잡아야겠어. 그러면은 기준금리를 올려서 '오른 물가를 내리자.'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가 지수가 결국 기준금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겁니다. 물론 기준금리를 물가만 보고 결정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물가 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각종 정책을 할 때 기초 자료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국민연금의 연금 지급액을 조정할 때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다 이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뉴스를 보면 물가 얘기를 하면서 미국 물가 얘기를 많이 해요. 도대체 또 미국 물가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이걸 한번 볼게요. 우리 기준금리 할 때 이 사례 봤던 거 기억나세요? 외국인 투자자가 달러를 들고 어디다 투자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금리가 4%로 올랐어요. 그러면 미국에다가 투자하겠다 하고 달러를 다 빼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따라서 올려야겠다라고 이렇게 올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미국은 그 미국 기준금리를 뭘 보고 할까요? 맞아요. 미국도 미국의 물가 지수를 보고 해요. 미국의 물가 지수가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 물가가 너무 올랐다고 느끼면 그 물가를 잡아야겠죠.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나라도 올려야겠네.' 하고 우리나라도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죠. 물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물가 지수라는 중요한 지표를 보고 금리를 올릴까 말까 판단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당연히 미국의 기준금리를 영향을 받으니까 또 그거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관련 뉴스를 볼게요. 제목을 보시면 물가를 예의주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 금리를 또 높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라는 기사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향후 연준의 행보를 가늠해 보려면 무엇보다 미국 물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 물가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때요? 이런 기사가 다 우리 생활과 관계가 있었죠. 우리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가지수를 보면서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가중치는 어떤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시가스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다르게 움직였던 그런 기사를 봤죠. 그리고 미국의 물가지수는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좀 재밌지 않으세요? 오늘도 멋진 우리 셀프 칭찬하면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